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내 청춘 다 바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한 여성 의뢰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정혜윤 전문 변호사입니다. 남편 편으로도 아내 편으로도 일해왔기에 양쪽의 심정과 전략, 그리고 흔히 놓치는 부분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재산도 별로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재산을 몰래 따로 관리하고 보험, 펀드, 가족명의 부동산 등 우회 소유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지 않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주변 사람한테는 못하잖아요. 창피하고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소송 사례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는지 그 디테일한 현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그건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무엇을 챙겨야 하고 상대방은 어떤 수를 쓸 수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1장. 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숨기는 재산 3가지. 여러분, 재산 은닉이라고 하면 보통 비밀 통장이나 금고 속 현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숨기는 재산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식 계좌, 흔히 말하는 차명 통장입니다. 친구나 형제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 혹은 본인 명의지만 평소엔 절대 공유하지 않았던 계좌들이죠. 특히 중년 이후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법인 계좌를 개인 생활비처럼 쓰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옮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계좌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보장 목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을 자산 은닉 수단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험이 지금 해지하면 4천만 원, 만기까지 가면 8천만 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이혼 협의서나 재산 목록에 빠져 있다면요. 모르면 그냥 넘기고 끝입니다. 이런 자산을 미리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챙길 수 있는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족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보통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집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면 결국 배우자가 자금을 마련했거나 명의만 돌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모님 이름으로 된 땅, 타인 명의로 사놓은 오피스텔 이런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계좌, 보험, 부동산,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가장 자신있게 숨기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찾아내면 내 몫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누군가 갑자기 보험 서류를 숨겼던 순간, 어디론가 돈을 옮겼던 기억, 그런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2장. 재산 은닉을 의심해야 할 대표적인 신호들. 제가 맡았던 많은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은닉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지출 내역이 갑자기 불투명해집니다. 평소엔 공유하던 생활비, 카드 명세서를 어느 순간부터 바빠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카드 사용 내역이 사라지고 현금 사용이 부쩍 많아졌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왜 그걸 궁금해해?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건 감추는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도 없거든요. 세 번째, 문서와 우편물에 예민해집니다. 보험증서, 은행 명세서, 심지어 택배까지 꼭 본인이 먼저 열어보려고 하고 잠깐만 건드려도 신경질을 냅니다. 특히 보험 관련 우편을 숨기듯 챙기는 경우 그 안에 은닉된 자산의 실마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의 이상한 거래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차를 바꾸거나 처남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심지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명의가 아니라 자금 출처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돈을 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재산 관련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카드 내역을 바꾸고 보험 해지를 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고 그동안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혼 얘기만 나오면 서둘러 움직이는 것. 이건 정리가 아니라 은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하나만 있어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이 겹치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믿다가 수천, 수억 단위의 재산을 놓치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뭘 했고 언제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하나씩 적어두세요.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3장. 재산을 숨기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우회 수법들. 지금부터는 재산을 숨길 때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수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다뤘던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방식들입니다. 딱 듣는 순간, 저거 우리 남편, 아내랑 똑같은데?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산 분산. 이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형제, 심지어 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어 돈을 옮겨두는 거죠. 특히 현금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나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로 위장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자기 아닌 사람 명의로 숨기는 겁니다. 이런 계좌는 정보조회 신청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법적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험을 자산처럼 활용하는 방식. 요즘은 보험도 재산 은닉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남편이 7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월 70만 원. 아내는 그냥 보험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보험 현재 해약하면 4천만 원.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 가까이 환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해지 신청을 했고 그 돈을 차명 계좌로 옮겼습니다. 보험은 자산입니다. 특히 환급형 보험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은 제외라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보험 명세 확인 꼭 해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명의로 부동산 소유하기. 이건 가장 안전하게 숨긴다고 착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돈을 냈지만 명의는 엄마 혹은 타인으로 해놓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금 출처입니다. 누가 그 돈을 냈느냐?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누가 누리느냐? 이게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금 추적을 하면 배우자 통장에서 타인 계좌로 돈이 흘러가고 그걸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섞는 방식. 사업을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법인 통장을 이용해 개인 소비를 하거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해서 회사 자산이니
이혼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카드로 가족 외식, 자녀 학원비, 배우자 보험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자산이라 해도 사적 사용 내역이 많으면 은닉된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가상화폐, 해외 계좌 활용. 요즘은 가상화폐 계좌, 해외 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해외 생활 경험이 있었던 분, 혹은 자산을 다양화해뒀던 분들은 해외 은행 계좌나 해외 부동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추적이 매우 까다롭고 국세청 정보 요청, 포렌식 분석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시점에서 의심 정황만 잡아도 상대방이 쉽게 도망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법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너무 늦게 눈치챕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록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서가 사라졌다면, 계좌가 이상해졌다면, 보험을 해지했다면, 그 모든 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4장. 재산 은닉, 법적으로 이렇게 잡아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들으시면서 뭔가 수상한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장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는 법적 방법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 신청하기.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보험사,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료 제출 명령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보험 가입 내역, 차명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증명서 같은 걸 법원이 직접 요청해서 받아보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법원 명령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은닉을 밝혀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없애버릴 것 같다는 불안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험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부동산을 몰래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이 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법적으로 보존해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없어졌다고 해도 그때 이만큼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유리하죠. 세 번째, 금융정보통합조회 서비스 활용.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통합금융정보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배우자의 계좌수, 잔고, 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중이거나 법원 명령이 있을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자금 출처 소명 요구하기. 특히 부동산처럼 명의는 다른 사람에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배우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 의심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 명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요즘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의외로 많은 단서를 찾아냅니다. 삭제된 메시지, 이메일, 계좌 스크린샷, 보험 증서 등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런 데이터까지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엔 불리한 정황으로 법정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법률 자문을 먼저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도 절차를 넘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재산이 보이는데도 못 챙기는 경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알고 보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도와 증거입니다.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가정을 지켰으며 어떻게 자산이 형성됐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장. 증거 수집.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제가 봤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봤다, 그랬던 것 같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오로지 문서, 기록, 숫자, 흐름으로만 판단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곧 무기입니다. 가계부, 통장 사본, 보험 약관, 문자 메시지, 사진, 택배 송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배우자 월급이 입금된 계좌, 생활비나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 집 대출 상환 내역, 사업소득 계좌의 입금 흐름.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사진도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는데 예전에 보험 증서를 집안 책장에서 본 기억이 있다면 그걸 몰래 촬영해서 저장해 두세요. 서랍에 꽂혀 있는 서류, 문자로 받은 계좌번호, 심지어 가족 카톡방에 남겨둔 대화도 다 유용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배우자가 서류를 숨기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생활비가 줄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대화의 변화를 느꼈는지 이걸 일지처럼 정리해두세요. 그 기록이 쌓이면 상대의 행동이 일관되게 은닉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친인척 명의 재산은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장모님, 천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세금 납부자 이름,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 실제 입주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생활 정보들을 모으면 형식은 타인 명의지만 실질은 배우자의 재산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 조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이혼을 말한 건 아니니까 변호사 만나긴 이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는 보험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모든 걸 조용히 치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준비 싸움입니다. 조기에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 맞는 자료 정리법, 은닉 가능성 파악, 증거와 우선순위를 전문가와 함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혼자 끙끙 앓거나 반대로 친구, 가족, 이웃까지 다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둘 다 위험합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너무 많이 알리면 정보가 새어나가고 상대가 먼저 대처해버릴 수 있습니다. 딱 한 명,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재산 분할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6장. 실제 재산 은닉 판례 소개. 이제는 구체적으로 재산을 숨겼을 때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인정된 사례부터 볼까요? 한 남편이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3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입 기간은 8년, 해약 환급금은 총 7천만 원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이 보험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목록에도 분할 협의안에도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보험 중 하나의 약관을 예전에 찍어둔 사진,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험료 이체 내역, 심지어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까지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의로 은닉한 재산이며 전체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심지어 일부는 추가 위자료 판단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가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걸 기록으로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그 차이가 판결을 뒤바꾼 겁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명의 오피스텔 이야기예요.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나는 거기 아무 소유권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아내는 꼼꼼하게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전부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갔고요. 매달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도 모두 남편 명의 카드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심지어 그 오피스텔에서 받은 월세도 남편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건 명의만 어머니일 뿐 실질 소유는 남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은닉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금을 사서 금고에 숨겨놨다. 그걸 내가 직접 봤다.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진도 없고 거래 내역도 없고 금고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보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있던 걸 알았다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의심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아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총 3개 계좌를 한꺼번에 해지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금액은 약 8천만 원. 아내는 이걸 고의적 은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업거래 정리용이었다고 해명했고 실제로 인출 이후 현금 사용 내역이나 타인 계좌로의 입금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산 은닉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단순히 숨긴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결국은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걸 숫자와 문서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 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싸움이다. 혹시 지금 보험 하나가 갑자기 해지됐다면? 어딘가 부동산이 새로 생겼는데 명의가 다르다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말없이 사라졌다면? 그걸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남기고 모으세요. 마지막. 지금이라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만 지금 시작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 몰래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을 해약하고 재산을 옮겨두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배신감과 무너짐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머물면 내 목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배신감을 증오로 바꾸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딱 하나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세요. 감정은 감정대로 느끼되 행동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흐름을 알고 있으며 법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속수무책이 아닌 사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